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사회복지는 한 번씩 다 공부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교과서로는 진도를 거의 나가진 않을 거고요. 교과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는 것은 다음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갈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혹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혹은 우리 시험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좀 개념을 중심에 두는 시간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사회복지학 개론의 특징은 정말 개념이 많이 나오고,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비슷한 개념은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보충적이라는 표현, 잔여적이라는 표현, 선별적이라는 표현이 다 같은 동네의 표현이다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묶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 개념이. 그럼 상대 개념은 나눠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실 때 항상 같은 것은 가능하면 묶어서 하고, 또 상대적인 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란 무엇이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굳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런 개념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좀 같이 공유하는 개념들이 존재를 해야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기가 좀 수월할 것이고, 여러분도 공부를 해나가기에 좀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 개념 정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필기를 아주 잘 해주시면 돼요. 저도 오늘은 이제 필기만 잘 따라오시면서 개괄적인 내용들 본다라는 건데, 자, 사회복지학 개론에는 뭐 실천론도 있고, 뭐 정책론도 있고, 행정론도 있고, 조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사회복지 쪽으로 모아가지고 또 다른 하나를 만든 게 사회복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틀을 잡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땐 정책론입니다. 정책적 틀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실천 쪽에서도 개념을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행정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책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는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가장 출발점은 뭐가 있냐면 욕구입니다. 욕구. 자, 욕구가 존재해야 되고요. 욕구를 때로는 문제 이렇게 얘기하죠.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해결하기 위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 다른 말로 목적적.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지나가다가 저 친구 안 됐다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는, 그런 거는 사회복지랑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도움이나 개인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또는 공식적인, 그렇죠? 로 개입하는 거,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걸 원조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를 가장 일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 먼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의도적으로,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사회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를 정리하는
여러 학자들의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중에 몇 개를 보긴 할 겁니다. 보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사회복지는 뭐뭐뭐한 비공식적 활동이다. 그러면 X예요. 비공식적 활동은 사회복지,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시험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도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복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 활동. 그렇죠. 자원봉사 활동도 사회복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개인적이지 않고 목적적인 행위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를 나눌 때 대상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가장 1차적이에요. 가장 1차적인 게 대상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구에 대해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공식적인가 뭐 이런 것도 볼 거고 사회복지의 주체는 볼 거고 가능하면 오늘 빨리 좀 수업을 나가면 이념에 대해서도 좀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큰 틀 중에 하나로 대상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그 부분을 좀 중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한번 구분을 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대상에 따른. 대상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협의적이라고 얘기해요. 협의적. 자, 협의적이라는 말은 좁게, 그쵸? 좁게. 자, 그 다음에 광의적이 있습니다. 광의적. 광의적인 말은 넓게 본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협의 대상을 좁게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선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선별주의. 그 다음에 대상을 넓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보편주의라고 얘기하죠. 또 이러한 대상을 좁고 또 선별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보충적. 자, 보충해 주는 것이다. 잔여적. 남은 것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충적이란 말은 것은 남아있는 부분. 자,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시장이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충적, 잔여적. 하지만 광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회복지는 그렇게 남은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제도적이라고 얘기하죠. 제도적. 그래서 협의적, 선별주의, 보충적에 또 비슷한 말로 예외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외주의. 자, 예외적인 것을 챙겨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를 협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에 가까울까요? 보수주의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보수주의에 가깝습니다. 보수주의. 보수주의를 다른 말로 우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파. 자, 그러면 사회복지를 넓게 보는 요거는 진보주의. 그리고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일단 같은 동네끼리 일단 구분은 했어요. 구분은 했고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의 사용 관계로 저는 좀 썼다 지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같이 쭉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대상에 따라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제가 주로 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광의적이냐 협의적이냐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 이렇게 표현을 쓰겠지만 다 이쪽 동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 이쪽 동네 이야기를 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자, 먼저
자, 협의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누구로 봅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볼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보는 걸까? 그렇죠? 이쪽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있는 거고. 자, 사회적 약자로 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사회복지학개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국어나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서 단어를 비슷한 동의어도 공부하고 반의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공부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서로 딱 잡혀 있지 않으면 두리뭉실해지고 이게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이런 뜻이겠지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사회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입니다. 아까 제가 응용과학이자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개념 싸움이에요. 개념 싸움. 근데 이 개념 싸움이 참 재밌는 게 학자마다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걸 얘기하면서 어떤 학자는 협의적 광의적을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선별적 선별주의, 보편주의를 얘기하고 그래서 해당 학자가 그 개념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느냐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국어적으로만 우리가 자꾸 접근하다 보면 시험 문제에서 선별력을 갖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그럼 여러분 이 사회적 약자를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글자로. 흔히 취약계층. 선별주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 반면에 광의적 의미,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자, 우리 전국민재난지원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전국민재난지원금 받으신 적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1차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이런 형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별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하나 주는 데 있어서도 선별적으로 할 건지 보편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쟁이 사실 뜨거웠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차는 88%로 했죠. 88%로 해서 12%는 왜 우린 안 주는 거냐? 니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12%가 뭐라고 그래요?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내지 않았느냐? 그렇죠? 전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왜 나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지? 나도 피해를 보긴 보는 건데?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또 88.1% 걸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의 제기가 많고 막 이러니까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또 사회복지학 개론은 그래도 학문이죠. 아무리 응용학문이고 실용학문이고 하더라도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었죠. 그런 정책들에 담겨있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론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어도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이론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론을 잘 정리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의적 혹은 선별주의 관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 사회복지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죠. 이 사람들도 한정적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도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자원의 한정성 혹은 자원의 희소성은 기본적인 그 기본값이에요. 누구나에게 한정적인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한정적 자원을 집중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게 협의적 관점입니다. 협의적 관점. 자, 그 다음에
한정적 자원을 집중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협의적 관점이고, 한정적 자원을 집중하는 것보다 개인 간 차별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자, 그러니까 요런 가치도 있고 요런 가치도 있는데, 자, 두 가지 중에서 보편주의는 개인 간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데 사회복지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선별주의는 한정적 자원을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시키는 게 사회복지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얘기하면, 자, 선별주의적 사회복지 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부조라고 얘기하죠. 공공부조. 그 다음에 공공부조나 또 취약계층은 사회서비스를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광의적 관점은 협의적 관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의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협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협의.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시신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봉오동 전투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이제 세 가지 군대 정도 외워가지고 이렇게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청산리 전투는 봉오동 전투 참여자를 기본값으로 하는 거예요. 봉오동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김전인 장군이 이끄는 또 어떤 세력이 결합해서 청산리 한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협의와 광의를 나눌 때 협의는 당연히 광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회과학적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도 넓게 봤을 때 사회복지 영역 안에 들어온다. 거기에다가 광의적 의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 등도 들어오죠. 그럼 기본적으로 공공부조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공공부조 뭐가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비 또. 그리고 기초자 들어가는 건 다 공공부조야. 기초연금,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다 공공부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5가지는 다 외우고 계시나요? 사회보험. 그렇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액수가 제일 커요, 이거는. 이거 월급 내보신 분들, 그러니까 세금 내보신 잘 아는데, 국민연금,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죠. 5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각각의 중요한 특징은,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후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건.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사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쪽 위에 쪽이에요. 위에 쪽. 그 다음에 사회보험 같은 경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쪽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이쪽 사회보험이라든가 사회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이쪽은 사후 처방적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장점과 단점으로 한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냥 이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협의적 관점에서의 장점은, 협의적 관점에서 장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용 효과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용 효과성. 자, 다른 말로 뭐 비용 효율성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자, 엄격하게 얘기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회과학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비용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사용해요. 비용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자,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라고, 내가 어떠한 정책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가. 비용 대비 정책 목표, 비용 대비 성과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비용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용 효과성이 높겠죠. 당연히. 자,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한정된 비용으로 취약계층이 집중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 효과성은 높습니다. 이쪽이 비용 효과성은 높고, 그 다음에 이 비용 효과, 이것도 동요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비용 효과성이 높다는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가 있어. 그러면 딱 빈곤층에게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표 효율성도 높다. 자, 목표 효율성도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상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상 효율성. 자, 얼마나 적절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넓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상급식 얘기하는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대상 효율성이 줄어든다, 대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지, 모든 애들에게 다 주는 현재 무상급식 서비스는 대상 효율성이 너무 낮다, 목표 효율성이 낮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누구는 주장한다, 이들은 주장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다 묶어서 생각해도 돼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습니다. 우리 소득재분배라는 말은, 혹은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말은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배, 일단 제가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개념을 잘 정리하는 날이니까, 자, 분배라는 말하고 재분배라는 말하고 좀 달라요. 분배라고 하는 말은 생산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나누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에 나는 돈을 투자했어.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자본을 투자했어. 그럼 이자를 받을 것이고, 나는 생산의 과정에서 노동을 투자했어. 그럼 나는 뭘 받아야 되지? 임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나는 생산의 과정에서 뭐 토지를 지급했어. 그럼 나는 지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분배라고 해요. 분배. 근데 재분배, 분배와 재분배의 차이는 분배된 이후에 다시 한번 분배되는 걸 재분배라고 하는 거죠. 이 다시 한번의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국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분배는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분배가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다시 한번 분배를 해주는 것을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를 해주냐? 바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지출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수입 측면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소득세무 효과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소득이 고소득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소득이 저소득층. 이들에게는 뭐를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 특히 이때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지? 세금의 종류 중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조세인데 어떤 조세라고 얘기하냐면 누진세라는 표현을 써요. 누진세. 누진세라는 건 뭐냐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같이 올라가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내면 되는데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뭐 30%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누진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그들의 소득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공공부조, 이 빈곤층에게는 공공부조 같은 걸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걸 주면서 이들의 소득을 좀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로 인해서 소득 격차는 처음에는 요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한 요 정도로 이 격차가 줄어드는 거야. 그거를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재분배라는 개념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는 그 메커니즘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 재분배를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다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수평적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와 수직적 소득 재분배를 나누거든. 이렇게 계급 간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수직적이라고 해요. 수직적 소득 재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개념 잡는 날이니까 포함해서 수직적 소득 재분배. 근데 사실 말없이 소득 재분배라고 얘기하면 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볼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선별주의는 자, 대상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대상의 효율성도 높고 이런 것도 다 높아지겠죠.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뭐를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 조사를 해야 되지. 이런 조사를 우리가 자산조사라고 얘기하죠. 자산조사. 그러면 자산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스티그마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티그마. 단점으로 스티그마가 발생합니다. 자, 스티그마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수치심, 모욕감, 그 다음에 낙인감. 원래는 스티그마는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낙인. 자, 스티그마 발생.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일반적인 초등학교 다녔어요. 일반적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초등학교가 그나마 좀 괜찮았던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서 그 뭐 있었냐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미리 조사를 했어요.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 조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자, 집에서 도시락 싸우기 힘든 애들 손 들어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고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았었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셨어. 그래가지고 얘가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각 밤마다 한두 명씩 빼가지고 직원 식당 비슷한 곳에서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한 반에 한두 명씩 나왔으니까 한 10대 명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10대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빼가지고 직원들 식사를 한 이후에 그들에게 좀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린 다 알았거든. 왜냐면, 야, 손들어봐 해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어린 나이에는, 쟤는 참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구나,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 20대 후반 정도쯤에 직장 생활 막 시작하고 막 요때쯤에 그 친구를 이제 동문회 같은 데서 다시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는 막 이렇게 초등학교 동문들 만나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 한때. 그래서 만났는데 저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꺼내면서 그때 사실 자기는 죽고 싶었다. 난 점심시간이 오는 게 너무 싫었다. 난 차라리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정말 학교를 가기가 싫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는 그 친구,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좀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심시간마다 까먹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그 학교에서 그런 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에게 도와줘야겠다는 선의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겠지.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수치심, 밥을 먹으러 선생님 따라서 맨날 점심시간마다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보니까 제가 또 그때가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었는데 사회복지 대학원 다니고 막 이럴 때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죠.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티그마를 발생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영어로는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는데 뭐가 발생하기 쉽냐면 도덕적 회의감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 도덕적 회의 발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근로의욕의 감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로의욕의 감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얘기했었는데, 내가 한 달에 일을 하면, 지금 몸이 좀 아파. 그래서 한 달에 일을 하면 10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비를 한 88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을 안 하죠. 12만 원 더 벌려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냥 돈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도덕적 회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공공구조를 대표로 하는 이 협의적 혹은 선별주의 복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얘기했었는데, 사회적 효율성이란 말을 가끔 써요, 저희가. 사회적 효율성. 자, 사회적 효율성 혹은 사회적 효과성.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이런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적 효율성 혹은 사회적 효과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회통합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통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혹은 그 많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양분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 운영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운영 효율성. 자, 운영 효율성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 저는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차, 3차 다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선별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잡해. 복잡해. 88.1%는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은 어떡할 거며, 그리고 어떻게 가려낼 거야. 지금 가려내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건강보험 보험료 가지고 지금 가려내거든요. 소득을 파악하고. 근데 그것도 소득과 무관하게 뭐 재산과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소득은 높은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낮은데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자산조사를 통해서 가려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조사 비용이 드는 거지. 그러면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별을 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조사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운영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별하기 위해서 운영 효율성이 선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자산조사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조사 비용이 선별하기 위한 자산조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자, 이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광의적, 보편주의, 제도적, 혹은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점은,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 사회적 효율성이 높다, 운영 효율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자, 그래서 반대로 간다는 전제 하에, 일단 핵심적인 것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티그마.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효과성 높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 높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올라갑니다. 공동체 의식. 자,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 연대 의식 혹은 연대 의식, 비슷한 표현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연대 의식.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무상급식 받으면 뭐 돈을 집이 부자건 가난하건 그냥 모두가 학생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상급식 때 학교 다녔죠? 도시락 싸고 다녔어? 학교 급식 받았죠. 근데 무상은 아니었어? 어쨌든 무상급식이 시행됐잖아요. 요즘은 다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쟤랑 나랑 다를 게 없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의 반대가 이제 단점이 되겠죠. 요거의 반대가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쓸게요. 비용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다 개념 정확히 알아셔야 돼. 비용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쵸?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적, 광의적, 혹은 선별주의, 보편주의에서는 자, 여러분 오늘은 요거 개념 잘 정리하셔야 돼요. 비용 효과성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율성이 무엇이고, 목표 효율성이 무엇이고, 대상 효율성이 무엇이고, 이런 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정책 쪽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100% 다시 다룹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시험 출제가 이건 시험 출제 허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두 개만 구분할 줄 알아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정리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티그마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도덕적 효의도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효율성. 여러분 경제적 효율성은 뭐 가지고 따지는 거야? 돈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럼 사회적 효율성은 돈 이외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돈 이외의 가치. 예,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그러면 아, 돈 가지고 따지는 거구나. 사회적 효율성은 돈 이외의 가치들, 뭐 여러 가지 뭐 평등이라든가 뭐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 운영 효율성. 우리 자산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조사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득지분배 효과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이걸 통해서 잘 챙겨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요 차원에서 약간만 또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